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예탁원 토큰 심사 관리를 이쪽에서 하고 거래소 시장 개설은 부산에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요. 증권사 판단 기준을 좀 뚜렷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생적 관계를 좀 가져가려고 할 것 같아요. 유틸리티 토큰은 뭐 업비트나 이런 비썸 민간 쪽에서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요건적 상황을 좀 주고 따로 NFT만 가져가게끔 이런 형태로 좀 모델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연말에 나오니 연말에 나오는 그 시점에서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예탁원 쪽에서 토큰 시사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조만간에 이제 상장이 좀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것과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약간의 문제점은 좀 덜하겠구나 라는 점도 알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토큰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예탁원 쪽으로 모든 자금이 거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고, 특히 이제 조만간에 코인에 관련된 세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되는 그 시점 기준일 이후부터는 그 데이터량이 예탁원에서 다 세이빙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 세이빙된 데이터 기준점으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세금 징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탈세 같은 건 상당히 어려워진다, 뭐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이 점은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9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8월 대비 축소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원자재 가격이 좀 더 안정화가 되면 무역수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110.2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BOJ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하락한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한 영향성이 좀 있었거니와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0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여파와 귀금속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영향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같이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는 배럴당 86.88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펙 플러스 감사 소식 여파와 원유 공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봉쇄 조치 연장 및 22 긴축 우려에 따른 영향성이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22가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달러 인덱스가 또 과연 쉬어가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새롭게 이번에 취임의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에너지 요금을 좀 잡겠다라는 큰 틀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세부 내용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잡을까요? 저도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영상의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비트코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게 되면 조금씩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조금 올라왔죠. 조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추이도 이제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점차적으로 일단 주변 국가들, 미국의 주변 국가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훼손이 일어났죠. 통화 가치도 박살이 나고 인플레는 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미국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파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근로 부분에 따른 영향은 좀 더 완화됐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은퇴를 좀 더 일찍 했던 분들이
되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CPI 연속 둔화에 대한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과 겨울이 되면 더욱더 빨리 둔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8일 기준으로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0.75%를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잠깐 쉬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와 에너지 공급난으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는 못 잡을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총수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어떠한 총수가 오던 간에 이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드라기 총재도 보게 되면 되게 실력이 좋으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또 프레임으로 그 자리를 또 내려오셨죠. 예.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돈은 풀 생각은 없고 계속 상환 처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신용도에 따른 영향성과 부실률은 저조해지언정 거기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은 체감상 아무것도 돈 받은 게 없다 보니까 또 그런 프레임으로 또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네, 오늘의 주된 내용. 라인강의 32cm 정도 수위가 낮아진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에 위기가 왔는데 이게 무슨 비트코인과 무슨 관계도가 있냐? 직접적인 관계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폭염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까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좀 더 시험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있는 자료를 정리를 못했어요. 이제 막 정리가 돼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인데 프랑스의 원전은 대부분 이 하천에 많이 붙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전을 돌릴 때 냉각수가 필요한데 냉각수를 해수로 쓰냐 뭐 아니면 이제 하천을 쓰냐 이 차이인데 하천에 있는 대부분 라인강이 수위가 많이 낮아졌죠. 낮아지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원전 가동률 추이, 에너지 가동률 추이를 피크치까지 높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꽤 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천을 써서 하천의 수위 온도가 높아졌을 때 생태계 파괴가 좀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 막아놨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온배수 제한 면제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바꾸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인강이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해상의 운임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하단 오른쪽 편을 보게 되면요. 유럽의 나프타 분해 설비 라인강의 원료를 조달을 해서 제품을 운송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화학 제품의 생산 능력의 20% 이상이 라인강 지역에 밀집이 되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저 바닥 보이시죠? 여기 바닥. 여기 바닥이 보이시죠? 이 바닥이 보이면서 그런 영향성을 좀 받았다.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자, 왼쪽 하단에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러시아 수출 중단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EU, LNG 노르웨이산으로 러시아산 빠르게 대체 중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오. 기존의 2022년도 파란색 선이 천연가스 재고량입니다. 21년도 천연가스 재고량 추이보다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요. 자, 2022년도에 이런 재고 수위가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하반기에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가을이 되면 웬만한 거는 다 답을 찾을 것이다. 안 그러면 정치인들 다 뭐까지 다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답은 거의 다 나왔고 기후만 도와주면 적정 수위만큼 에너지 가동률만 높아지면 대부분 또 일부 전문가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저도 이쪽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뒷받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미국 쪽에서에 따른 유럽 쪽으로 돌리고 있는 에너지 분량이 상당히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라는 근거 요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캐파량도 이번에 여름에 급격하게 더 많이 늘려놓았기 때문에 가을에서 겨울에 유럽이 에너지에 따른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답은 기후에 있습니다. 여름에도 폭염으로 기후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번에 모든 위험자산에 영향을 좀 끼쳤고, 그것으로 인해서 ECB가 생각보다 금리를 올릴 만한 체력이 좀 더 조조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딜레이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겨울이 됐었을 때도 기후의 영향이 그대로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번 겨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는 미국도 잘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의 최대 LNG 수출 기지 프리포트 LNG가 폭발 사고로 가동이 제한된 것도 어차피 가을이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적절 수준 이상만큼의 에너지 보급 부분의 문제점은 거의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9월 2일 기준으로 EU의 평균의 가스 저장량 추이도 제가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저장량 추이는 평균 81% 구간대인데 가을이 되면 특히 기후에 따른 문제점만 없으면 웬만하면은 거의 문제없이 좀 잘 넘어갈 것 같다. 단 이제 여기에서 문제점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LNG 운송 비용, 그리고 LPG를 썼던 부분에서 LNG로 바뀌었던 부분에 있는 가격 추이가 상당히 대부분 유럽 국민들에 따른 부담률 추이가 많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발전량 90% 수력으로 찾아가고 있는 노르웨이 산도 생산 전력의 5분의 1을 국가 수출의 에너지 부국이었는데,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좀 많이 댐 수입 복구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좀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여름 구간 때 더욱더 에너지난이 좀 더 심각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에서 많이 땡겨오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이게 맞습니다가 아니고 제 주장일 뿐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성장률 추이가 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원화 가치에 있는 훼손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이유는 중국의 GDP 비중이 3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 그 다음으로 미국이 20% 중후반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50%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에 따른 성장률 추이가 둔화될수록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유로화는 점차 1:1 패리티 밑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이번 9월 8일 기준점의 금리 부분으로 인해서 최대한 1달러에 붙어져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에 따른 설문지가 나왔던 게 있는데요. 달러가 앞으로 더 뛸 의향이 있을 것이냐를 좀 내놨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더 뛴다 쪽에 베팅을 더 많이 하셨던 분들이 대거 많이 있었다더라 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여전히 그만큼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흥국과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차라리 크립토 시장이 갖고 있는 달러 비중 대비보다 적기 때문에 오히려 크립토 시장이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기타 국가들이 붕괴가 되면서 상대적 대비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와 미국의 달러 현금 비중이 상대적 대비 높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메이드가 서울대 10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기부를 했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돈은 다른 데다가 쓰고 투자자들에게 뭐 해주는 거는 뭐 없어요. 예.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머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이더와 ERC20의 입출금 중단. 이 이야기도 제가 메인 썸네일로 뽑아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닫히게 되면 반짝반짝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또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USDD, 트론에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쪽이죠. 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일단 이더 POS 쪽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폴로닉스는 선물 거래는 이런 스탠스로 잡지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쪽의 방향성이 이렇게 잡았다. 이 이득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독점으로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업비트 견제 빗썸 코인원 내가 시다발이냐 너 나가라 UDC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되게 주제를 되게 자극적으로 뽑았네요. 네, 1등 사업자가 여는 행사가 가기에는 좀 껄끄럽다. 도대체 무엇이 껄끄러운지 업계 관계자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져 있고요. 보게 되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만약에 코인원이나 뭐 빗썸 쪽의 관계자가 만약에 가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로 왕래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나만 가고 빗썸이나 코인원 쪽에서 행사를 한다라도 행사 부스 규모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대조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네트워킹이 오프라인 네트워킹 참여하게 되면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거든요. 형성되면 인력을 많이 빼갈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하고 쓸만한 인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거쳐서 들어가게 되면 많이 뺏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18년도 시즌 때, 그때도 매우 안 좋긴 했지만 오프라인 네트워킹 사이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좀 조심조심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주력이 있는 개발진을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건너서 컨택해서 데리고 오면 되게 소스 이런 것도 되게 괜찮죠. 예,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더 손해일 것이냐의 차이인데, 그건 뭐 나름이겠죠. 근데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야, 국내 제발 뻘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좀 해라 라고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110을 뚫었네요. 테더가 답이다. 예, 테더가 답이 되는 구간대까지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신흥국들에 있는 달러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이 더욱더 저조해진다는 것과, 부채 빚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그냥 가만히 냅둬도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비중이 많이 갖고 있는 애들, 현금 비중이 미국 달러로만 되어져 있는 현금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 이런 쪽이 더 부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 이 마켓 시장도 그렇게 많이 죽지 못하는 이유가 다 보이지 않게 암암리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가들 지금 휘청휘청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그리스가 거의 부채 비율이 185%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고만고만해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런 쪽이 거의 100% 이미 넘었고, 한 1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입금 추세도 여전히 중요한데, FTX의 입금 추이를 좀 확인을 더 유심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나왔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라. 그 이유는 과거 패턴에서 최근에 FTX 쪽에서 입금치가 높아졌던 이유 보게 되면 그때마다 큰 조정폭이 나왔다. 루나일 때도 그래왔고 지금의 조정폭도 여전히 FTX 입금치가 주력된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자 크립토 움직임 정리를 보게 되면 비트 도미넌스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더리움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레이어 2나 레이어 1 쪽의 도미넌스가 좀 더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토탈캡 자체에서 이제 비트의 도미넌스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더욱더 위기적인 의식이 더욱더 부각화가 더 많이 느껴지게 되면 언제든지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의 호재가 끝난 뒤에는 다시 한번 비트 쪽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승패는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머지 이벤트 전후로 뭐 갈릴 것 같다라고 하지만 절묘하게 또 추석 시즌에 끝나자마자 또 머지도 그 시점에 또 있죠. 그래서 항상 그것도 그 전에 미리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죠. 항상 추석 이전에는 안 좋았다. 추석 이후에는 좀 더 회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었다. 그거는 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선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숏 심리가 매우 커졌고요. 시장가 매수 매도 비중도 매도 비중이 조금 더 우세하고 미체결 약정은 여전히 유입된 자금이 더 많이 증가를 했다. 대기 타고 있는 자금이 꽤 된다라는 것과 최근에 청산 비중도 어떻게 보면 롱 비중이 더 많이 깨졌다더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시즌에서도 저는 여전히 또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서브 채널도 좀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